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원도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족의 의미와 가족이 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학교에서 같이 수업했었는데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가족이 가지는 의미나 형태, 기능, 역할들이 변화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배웠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지 6쪽을 펼쳐주세요. 학습지 6쪽에 보면 제일 왼쪽 상단에 첫 번째 통계표가 나옵니다. 이 통계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왜 가족이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다가는 선생님이 쓰는 내용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권 인구 추이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거기 안에서 오는 가족 형태의 변화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결혼, 이민, 귀화자의 수가 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국제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국제 결혼 건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건데요. 선생님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최근에 통계를 보면 국제 결혼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가 이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 수가 23,00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2%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또 가족 변화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어서 51%나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보면 남성의 참가율은 7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대에 가깝게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도 계속 꾸준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족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또 초혼 연령의 변화라고 해서 지금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있죠. 초혼, 처음 초자에 혼인할 혼자, 처음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1993년에는 남성 28세, 여성이 25세쯤에 처음으로 결혼을 했던 것에 반해 2018년도에는 남성 33세, 여성 30세 평균이 되어야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출산을 많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훅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출산율이라는 건 한 여자가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2019년도에는 한 명 밑으로 떨어졌죠. 한 사람당 한 명 이하의 0.9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라는 통계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는 또 뭐예요? 평균 수명은 변화하죠. 어떻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것으로 기대를 하느냐에 대한 수치인데요. 2018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79.7세까지 평균 기대할 수 있고 여자아이는 85.7세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기대 수명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또 가족 변화 통계 자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문한 것처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꼭 있어야 한다보다 없어도 된다 또는 없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부부관계 내에서 가사노동이나 이런 부부관계에서 누가 더 어떤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견해도 이거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남성의 42.3%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비율이 42%, 여성은 50.8%다 보니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겠죠. 또 가사분담
부담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 54%, 여성 6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인구가 변화하다 보니까 가족의 형태도 엄청 옛날이랑 달라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 이런 가족이 행복한 가족일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은 보통 몇 명이나 어떤 구성을 원할까요?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이런 가족 아닐까요? 엄마와 아빠와 아들, 딸 하나씩 있는 4인 가족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4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또 이거는요? 그럼 이것은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떨까요? 자, 이러한 형태도 다 가족이라고 본다면 이상할 것 같아, 좀 불행할 것 같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때? 다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가족들이 또 생겨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나 혈연 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사는 친구, 연인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서 같이 지내면은 충분히 가족의 한 형태로 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률로는 남일 뿐입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으로 제한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은 물론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못합니다. 상대가 아파 입원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성애자건 아니건 반려자잖아요. 다양한 가족이 더 많아질 텐데 특정 가족들을 계속 배제하는 방식이니까. 현실에선 가족과 다름없는 이들을 법률상으로도 가족으로 끌어안아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주요 나라와 일본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 동반자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족 관계성을 맺는가에 중요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설득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세상에 새로 생기게 되죠.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다양성 있게 존재해야 사회도 다양성 있게 우리가 굴러갈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양한 가족들 중에서 가장 정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이 질문은 틀렸죠. 모든 가족들은 다 정상입니다. 안나 카레리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즉, 다양한 가족들마다 이 가족을 어렵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특성들이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학습지 7쪽에 쓰는 겁니다.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해하고 지원 서비스를 조사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7쪽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건데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 가정이셔.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고 또는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하게 되셨어. 그래서 내가 한 부모를 따라서 살게 됐는데 그때 그 다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살짝 떨어져서 살았어. 그럼 분거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내가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고 살고 있어. 그럼 무자녀 가정인 거고요. 그러다가 나 입양을 하게 되었어. 이러면 입양 가정이 될 수 있죠.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꼭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가족들의 가진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정부나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의 도움이나 지원, 또 가족 내에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낼 건지 노력 방안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에서 탐구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 들으면서 학습지 7쪽에 이 부분에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회지원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 칸은 과제로 선생님이 낼 거기 때문에 이 칸은 비워두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부모 가정입니다.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남은 한쪽의 부모가 보호를 하는 역할이죠. 그것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조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명이 양육을 도맡아서 하는 가정을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가정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가족 간에 이제 가족 구성원 수가 적다 보니 결속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결속력이 높아지고요. 또 자녀를 케어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이 한 명 줄어드는 거니까 그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독립성도 올라갑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한부모가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하는 데 드는 시간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한 사람의 몫이 또 덜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원 모두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하면서 자녀 양육에도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 해야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겠죠. 또 한 부모가 내가 엄마, 아빠 두 부모의 역할을 모두 다 할 거라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그걸 실제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손가정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질병, 파산 등 다양한 문제로 65세 이상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함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가정을 우리가 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조부모와 당연히 친밀감을 높게 느끼죠. 또 자녀의 독립성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모가 지금 안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조부모의 경우에는 경제 생활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노력으로는 조부모가 또 부모의 역할을 모든 것을 다 잘 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부모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또 사회나 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우리 필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필기할 때 너무 빠르면 영상을 정지해 놨다가 필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정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일 때 얘기하지만 또는 귀화자거나 또는 외국인 귀화 내국인이거나 다문화 자녀만 다문화 자녀거나 할 때도 우리가 포함을 합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자녀는 여러 언어를 이중 언어, 즉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가정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서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지원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혼가정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 남편, 그리고 이전에 결혼관계에서 생겨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한번 이혼이라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혼관계, 가족관계를 이끌어 나가야지 하는 경험으로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결혼하기 이전에는, 재혼하기 이전에는 서로 각자 한부모 가정으로 지내던 집들도 있었으니까 그때에는 가사노동 일손이 부족했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손도 부족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좋지만 어려운 점은 자녀가 친부모 나 원래 엄마 아빠에게 미안해 새아빠랑 친해지는 거 좀 미안해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또 서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인이 되거나 또는 조금 자라서 만나는 사이의 가족이다 보니 가족 간의 친밀감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배려를 해주고 당장에 바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서로 기다려주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가정인데요.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들이 보호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이 스스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야 할 책임을 지닌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소년소녀들에게 네가 이제 가장이야, 네가 이제 집을 이끌어야 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유엔에서 그건 아동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이거는 아동학대 수준이다.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제도는 폐지를 하고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규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외도 있어요. 고등학생인 혼자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 간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독립성도 높아지고 또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이 깊었던 관계라면 갈등 원인과는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갈등은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교육적으로도 다 보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집을 구해주기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교육 지원도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서로 의지하며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지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분거가정입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서로 떨어져서 살지만 아직 가족의 유대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얘기하죠. 그래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가족 내 애틋함도 높고 가족 갈등은 오히려 자주 보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어려운 점은 자주 못 보니까 결속력, 우린 하나지,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 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무관심해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주어야 가족도 끈끈한 유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맞벌이 가정입니다. 생계 수단을 얻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을 우리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맞벌이 가정일 수 있죠. 이럴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은 부부가 모두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사회적으로 얻어오는 성취감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운 점,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가족 갈등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더 낼 수가 없는 가족들 많으니까 그 시간보다는 한 시간 놀더라도 2시간을 만나더라도 주말에 잠깐 보더라도 그 시간의 질을 높여야죠.
더 사이좋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감정 교류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가사노동을 적절히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각각의 구성원들이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자녀 가정인데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발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는 가족이 있고요. 비자발적으로 난임이나 불임 등으로 자녀를 원하는데 아직은 지금은 자녀가 없는 상황인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가 이제 딩크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자녀 가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드는 돈을 덜 쓰니까 안 쓰니까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 양육을 하지 않으니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갈등도 없겠죠. 또 부부 둘만 있다 보니까 부부 간의 결속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 가족이 해체되기 쉬운 가족 결속력은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주변 시선으로 인한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왜 자녀를 안 낳니?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로 갈등이 부추겨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으로 부부 간의 결속력을 또 계속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유지하고 해서 이 관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정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입양 절차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은 가족을 우리가 입양 가족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측면은 입양되는 자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한 그 아이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기르는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사회의 시선이 아직도 입양했대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입양이 되면 이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겪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입양했다가 못 키우겠어요 해서 파양하고 이런 문제들 너무 슬프죠.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배려를 잘하고 이 자녀가 이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아껴주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혼 가정인데요. 이 이혼 가정은 아까 나왔던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이나 이런 것들과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혼 가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분리되고 이들 중 한쪽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가 이제 이혼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엄청난 가족 갈등이 있어서 이혼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족 갈등 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가족 갈등이 줄어들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소되는 경우들 많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가족들도 많고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끼리 우리 잘 지내보자 하는 가족 결속력도 높아집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이혼이라는 상처를 경험한 자녀나 부모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부모가 사라지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가사노동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또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렵겠죠.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내의 결속력을 계속 강화한 채로 유지하고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줄어들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거 오늘의 과제예요.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 다음 강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여기를 잘 읽어보고 각각의 가족마다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 사회적 지원 제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2가지씩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7쪽 각 가정의 칸마다 사회지원 서비스 칸이 비어있죠 지금? 그 칸 안에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모든 가족은 다 정상이라는 거 오늘의 수업의 결론이에요. 모든 가족도 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원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조금 길었지만 필기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